노란봉투법 입법하라 뭐 이런 건데요. 근데 노란봉투법 이름은 예쁘죠. 이름 아주 예쁘죠. 옛날에 노란 봉투로 막 편지 쓰고 이런 막 이슈됐던 기억 나네요. 뭐 그때 이제 뭐 노란봉투로 뭐 이게 뭐 미담이 담겨 있는 뭐 그런 거긴 한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이 노란봉투법 안에는 두 가지 굉장히 흉악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 말하자면 이제 법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꾸자라는 소리인데 뭘 바꾸냐면 노동과 관련된 법 중에서 두 가지를 바꾸자는 건데 두 가지. 하나는 원래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 손실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도 못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노조가 파업을 하는 중에 시설물을 점거했다 이겁니다. 가령 우리가 여기서 우리 셋이 파업을 한다고 출연료를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면서 마이크를 못 쓰게 해요. 그러면 우리 아고라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들 못 보실 거고 우리 나머지 저 뉴스타라무스 분들도 손가락 빨고 굶어야 되잖아요. 그죠?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급 올려달라고 마이크를 점거하고 방송을 못하게 막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측에서 그래서 만약에 뭐 1억의 손실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1억이라는 그 금액을 다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해놓게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노조가 파업을 할 때 돈 걱정하지 말고 파업하세요. 깽판 쳐도 뭔가 책임을 많이 안 져도 되는? 특히 이제 뭐 이런 물적 손실이 있거나 내지는 회사의 손실이 있을 때도 거기에서 회사 그 손해배상 청구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조한테 이제 앞으로는 돈 걱정하지 말고 파업하세요 라고 하는 법이 사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노조가 파업을 할 때도요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파업을 했을 때 그러면 사측에서 나중에 막대하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제를 하겠죠. 내지는 주요 시설물 점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방안들을 생각하면서 파업을 했을 텐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노조 파업의 신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회사 측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회사보다 더 중요한 거 그 파업하지 않는 사람 노동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 돈 벌어서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 노동자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돈 못 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대단히 나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와 원청 이렇게 있으면 원래 하청업체에서 파업을 하면 원청 사용자랑은 상관없이 하청 사용자랑 이렇게 말하자면 딜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이제 원청의 사용자에게도 협상의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주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조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설계된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우파에서는 뭐. 근데 이거를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반대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처리가 안 됐던 거를. 이번에 왜 이게 또 불거졌냐면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진짜 한번 파업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오니까. 제 기억으로 사측에서 그 손실액을 8,1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대한 손실, 거의 1조 가까운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우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우파 정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엄한 걸 때려잡을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민노총이랑 아주 각을 세워서 싸워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 대우조선 해양 문제만 딱 봐도 원청과 하청이 아주 첨예하게 입장이 갈립니다. 파업을 한 사람들은 하청 노동자들인데 당시에 대우조선 해양의 원청 노동자들은 월급 다 받았어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이른바 귀족노조로서 비판받으면서도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원청한테 쑥 비판 들어오니까 우리 민노총 탈퇴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런 거 왜 우리는 짚어내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참 웃긴 얘기인 게 일단 지금 이제 원래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만들어지겠다라고 했던 것도 예전에 2014년도였나요? 쌍용차 파업할 당시에 그때 이제 처음부터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노조의 책임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청의 관계라든지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던 게 대우조선해양이랑 이제 화이트 진로 이번에 이제 파업인데 이게 참 저는 좀 이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애당초 하청의 관계에서 이제 임금의 문제가 불거졌던 게 문재인 정부 임금 정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했던 것 중에 주 52시간제였나요? 54시간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주 52시간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선 그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하청 계시는 분들은 52시간제 자체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더 일하고 싶죠. 더 일을 하고 일할 싶고 때. 일하는 것만큼 수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일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던 이제 그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52시간제를 해가지고 조선해양 쪽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 임금이 60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월급에 문제를 그- 만들었던 게 문재인 정부인데 네. 그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무슨 노란봉투법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원청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구조까지 법제화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에 이게 위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비슷한 걸로 했던 게 이제 프랑스의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82년도에 비슷한 법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위헌 판정을 받았어요. 위헌 판정을 내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양측의 문제를 다 고려하지 않고 사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만의 어떤 피해를 절대화시키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 위배가 된다라는 게 당시 헌재 결정이었거든요. 이미 1982년도에 프랑스가 내렸던 결론을 우리가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 회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이나 이 법안 자체가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 보면 우리가 세계사만 알아도 뭐 양국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실패한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게 학습이 안 되는 건지. 이 세계사 얘기하시면 또 얘기가 또 길어지긴 하는데 애당초 이 대우조선 해양 문제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노조 측에서 주장했던 게 임금 인상이 30%였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합의가 됐던 게 4.5% 인상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를 요구했던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이 안 됐던 거예요. 합의가 됐던 게 4.5%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임금 인상을 합의가 됐다. 그게 뭐 20%로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30% 요구한 게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30%를 진짜 인상을 했으면 말 그대로 회사가 망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비슷한 게 언제 또 있었냐면은 노조의 거의 뭐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그 용어가 아마 그 불만의 겨울인가 아마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따가지고 이제 이름이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영국에서 이제 트럭 운전수들이 이제 파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19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한창 이제 석유파동 직후였습니다. 물가 인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인플레이션도 엄청 심했는데 그때 갑자기 40% 인상을 트럭 운전수들이 막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 이제 태처리즘이 시작이 됐던 계기가 됐었던 건데 그때 40%를 요구했던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거는 1979년도니까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지금 2022년도면 50년 가까이 됐네요. 40년 가까이 됐네요. 그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송재준 대표님이 말씀을 다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그 30% 인상한 배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민노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제가 원청과 하청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원청이 있고 그 발주를 주는 하청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파업을 하셨던 분들은 하청 노조였는데 어떤 식으로 이 대우조선해양이 운영을 했었냐면 이게 원래 조선업이라는 게 부침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장사가 그렇죠. 잘 때는 굉장히 잘 되고 안 될 때는 그냥 정말 안 되고 한참 동안 쉬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나중에 호황이 왔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될 때면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정상인데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동조합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은 허리띠를 졸라주지 않고 하청업체들을 계속 착취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그 원가 절감을 유지시켰던 거예요. 중간에서 위아래 다 힘들게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정말 먹고 살 게 없고 돈을 못 받고 이러니까 30%를 인상해도 겨우 옛날의 월급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수준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분들이 30%를 인상 요구를 했던 거고 결국 진짜 문제의 핵심은 가려져 있는 것이 이 원청 노동자들이거든요. 이 양반들은 하나도 피해본 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뭐 딱 꼬집고 딱 이 문제를 갈라서 원청 노동자들이 이렇게 뭐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다 뭐 대우조선해양 뭐 노조 나빴다 이렇게 되면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거죠. 이 문제는 워낙에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청과 이제 하청을 이제 나누는 것도 사실 조금 좀 애매한 문제도 또 있는데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은 첫 시작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52시간제 그거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하청에 계셨던 분들이 뭐 내가 이제 일하는 것만큼 그냥 돈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됐던 게 갑자기 이게 월급이 뭐 60만 원 정도 평균치가 줄다 보니까 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던 거죠. 나라가 어려운 미션을 줬네요. 그쵸. 52시간 일하면서 소득주도 성장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최저임금까지 이제 예. 설정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측 입장에서는
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게 애당초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놨던 건데 그 기반을 또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아예 문제 해결 자체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야.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파업을 할 당시에 사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쇠창살 안에 이렇게 gat혀 있는 뭐 사진 같은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분이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주장했던 게 자기가 뭐 한 수십 년 가까이 여기서 일을 했는데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월간 조선이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네.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도 진짜로 수십 년 동안 근무한 게 맞는지 그리고 뭐 푸르지오 아파트 뭐 이런 데 또 거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거주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뭐 그런 곳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애당초 문제를 그냥 딱 이렇게 일률적으로 묶어가지고 할 수 없는 거를 갑자기 이렇게 뭐 노란 봉투법 네.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아름답고. 아름답고. 이런 네이밍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때법 비슷하게 좀 네.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